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자, 6번 발언 표결 자유의 원칙. 네, 여기서부터는 간단합니다. 자, 표결 자유의 원칙. 자유가 당연히 원칙이겠죠. 자, 오른쪽 가시면 표결 방법에 관한 이제 정리가 약간 필요한데요. 네, 조문은 넘어가시고, 자, 본문에 나아가시면 표결 방법에서 나누는데요. 국회에서의 표결 방법으로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그 다음에 기립 표결, 기명, 호명 또는 무기명,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있을 만한 경우 수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원칙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을 원칙으로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게 중요한데요. 위원회에서는 거수 표결 방법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거수는 위원회에서만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써놓으세요. 거수 표결 방법 밑에 본회의 X. 본회의장은 넓기 때문에 손을 들어가지고는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수 방법은 인정되지 않고,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제 그 위에 나오는 이제 기립 표결, 기립을 시켜요. 근데 위원회장은 작아요. 작기 때문에 그 막 일어나면서 시끄러운 것보다는 오히려 손을 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자, A 전자 표결 나오고, 자, 다음 페이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기기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립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일정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명, 호명 또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합니다. 즉 다른 방식의 투표가 가능한데, 이때 정적수 5분의 1 정도는 전통적으로 좀 숙지합니다. 다른 투표 방식의 요구 5분의 1. 자, 그 다음 B 기명 투표. 국회법상 유일하게 기명 투표로 이제 한정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가 기명 투표입니다. 헌법 개정안 줄 그어놓으세요. 역사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명 투표 방법을 취하고, 나중에 이제 헌법 개정 절차할 때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C 무기명 투표. 요거는 아주 이제 자주 빈출인 영역인데요. 제목 그치했습니다. 입장 난처한 사안이라고 써놓으세요. 입장 난처한 사안. 그래서 안에 읽어보시면은 뭐 인사에 관한 안건이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의 재의결 과정이다, 이럴 때는 뭐 자당 소속이고 이럴 때는 이제 소신 투표를 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입장 난처한 사안에서 소신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하는 것들이 요 아래 이제 분류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요 정도면은 의원들이 자기 이제 소신껏 투표하기가 좀 난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다, 이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의장을 뽑는다고 하는데, 투표를 하는데, 우리 당 출신의 후보보다는 저 타당 출신의 후보가 좀 더 인품이 있다. 자, 그럴 때는 그 후보자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여지를 줘야겠죠. 자, 그 다음 D,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간이한 방법인데요. 이의 있습니까? 물어가지고 별말 없으면 이제 바로 넣는 거야. 절차 통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두 줄 뒤에. 이의가 발견될 때는요. 이의가 확인될 때는 A에서 열거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됩니다. 이제 원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A에서 했던 일반적인 방법들, 다른 방법의 표결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국회에서의 이의 표시 사례. 국회의장이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었을 때 이의 있습니다라고 반드시 분명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절차를 통과시킨 행위가 위헌인가? 기각이 나왔는데, 자, 둘째 줄.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 장내 소란으로 기재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이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장내 소란, 시끄러웠다 이 말이죠. 시끄러웠다는 것이 이의를 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지네끼리 이제 노가리 푸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왜 회의록만 가지고 중심으로 판단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줄전대 가세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하는 헌재로서는 이 사건 범죄랑 가결 선포 행위와 관련된 사실 인정은 국회 본회의 회의록의 기재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서 국회의 자율권 존중이라는 표현에 따옴표 하세요. 국회의 자율권 존중. 요 문단 맨 앞에 있죠. 못 찾으십니까? 위에서 다섯째 줄 맨 뒤에 국회의 자율권 존중. 그래서 국회의 자율권, 독립기구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회의록에 좀 어느 정도 의존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따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회의록의 유력한 증거력이라고 합니다. 회의록의 유력한 증거력.
뭐 절대적인 증거력까지 인정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유력한 증거로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장래 소란만으로는 이의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나 무시당한 사건이죠. 국회의장한테 무시당해서 헌재로 왔더니 우리 헌재도 무시해버리고. 자, 그 다음 7번 의사 기록의 원칙. 주변에 보시면 본회의든 위원회든 전부 속기 방법을 합니다. 속기 타이핑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서 회의록의 증거력 고민된 이제 줄된 부분이 또 유력한 증거력이라는 표현 나오죠. 위에 판례 볼 때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그냥. 자, 8번 1일 1차 회의의 원칙. 하루에는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복수 개최 안 됩니다. 제목 입혔습니다. 날치기 통과 방지책이라고 쓰세요. 날치기 통과 방지책.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서로 짜고 우리 이제 사내 선포한 다음에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단독 처리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사내를 선포합니다. 해가지고 타당 의원들 다 집에 보내놓고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다시 처리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수당 중심의 날치기 통과 방지를 위해서 한 번만 하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국회의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이제 자율권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법에 관한 권한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이제 국정통제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입법에 관한 권한, 법률 제정 절차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입법권의 뭐 형식적 의미, 실적 의미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예,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번 가서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 처분적 법률의 논의 이미 설명드렸죠, 그죠? 처분적 법률, 법률의 일반성이라는 속성에 배치되는 측면은 있지만은 현대 사회의 필요성 때문에 극단적이거나 혹은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의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정치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부분 확인하시고 판례는 그 제목 정도를 살짝 스킵해서 이것들이 뭐 개별 사건 법률 등으로 처분적 법률에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다. 인식만 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사례형 풀이할 때 어떤 뭐 개별적인 입법 같은 것들에 이제 처분적 법률의 논의 같은 걸 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사례 아니면 보통은 일반적인 법률이다. 처분적 법률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례를 이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이제 기준으로서 요 정도 이제 사례는 좀 제목 위주로 인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5.18 특별법이나 이명박 특검법이나 그 다음에 연합뉴스사 사건이나 다음 페이지 세무대 폐지법 사건 이런 것들요. 자, 허용 여부 결론 우리 알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제정 절차 들어가시는데 오른쪽 2번 쭉 넘겨보세요. 조문이 상당하죠. 판례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751페이지까지 갑니다. 자, 751에 가면 도표가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국내의 유일한 도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번 보죠. 그 미국의 로스쿨 같은 데 가면 그 교육 방법론 중에 제일 중요하시하는 것을 이제 도회 정리를 제일 중요하시한다고 해요.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그 판례법 국가에서 이제 판례 같은 것들을 사안을 정리하고 원칙론과 예외론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때 항상 도표로 정리하는 걸 애초 1학년 때부터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표로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이렇게 도회 정리를 이렇게 좌우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론들을 많이 이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만들고 이럴 필요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라도 이제 판례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이런 이제 도회적인 이제 명확한 정리, 구분 정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은 아주 이제 앞서 나갈 수 있죠. 예, 정보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도표를 중심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실무에서의 어떤 실력 같은 것들도 아주 이제 탁월해집니다. 딴 사람들은 뭐 법전을 뒤져가면서 뭐 옛날에 봤던 책을 끄집어가지고 그죠? 먼지 툭툭 투면서 읽어가면서 생각할 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 아련 하나만 이렇게 틀을 갖고 있는 기억들을 바로 탁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차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수험이 수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평생에 여러분의 자원이 되니까 재밌게 하자. 이런 이제 말씀 많이 드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뭐 치어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실제 그럽니다. 자, 이제 요 도표 하나만 이해되면 앞쪽에 조문 절차 대부분 다 필요 없어요. 요 안에 포섭이 다 돼 있고 요거 묻는 문제로만 이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걸 이제 넘치는 거는 이제 따로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도표 집중하세요. 도표 중에 우리 책에 있는 도표 중에 제일 어려운 도표예요. 그렇지만 분석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쉬운 이 큰 영역을 이렇게 쉽게 정리했다라는 이제 만족감을 엄청나게 주는 도표예요. 봅니다. 왼쪽에 세로 제목 보시면 제출 단계와 법안의 제출 단계와 심사 단계, 그다음에 심사가 끝난 이후에 이제
정부 이송 단계, 이제 대통령의 공포, 이런 이제 정부의 이제 집행이 있어야 되니까 집행을 위한 이송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산 결산 절차도 이도표하고 비슷하게 형성되는데요. 그때도 세로 제목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출, 심사, 이송. 그래서 일단 세로 제목을 통해서 큰 뼈대를 먼저 형성하시고 이제 그 뼈대 안에 이제 들어간 내용들을 보는데요. 최초 제출 단계 보시면요. 헌법 제52조는 제출권자를 국회의원과 정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회법은 이를 더 구체화시켜서 그 국회의원 부분을 구체화시켰죠. 의원 10인 이상과 위원회로 구체화시켰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개별 의원들이 제안할 때는 10명이 뭉쳐서, 그죠? 10명이 연명으로 이런 뜻이죠. 할 수 있고, 이제 위원회 이제 구성원으로서는 이제 위원회 명의로서,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또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의가 달라져요. 개별 의원들이 할 때는 10명의 연명, 위원회가 제출할 때는 위원회 명의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화를 시켜놨고, 헌법 조문이 워낙 제일 중요하고, 헌법 조문이 제일 중요하고 그 구체화 법인 국회법의 내용도 외워야 됩니다. 의원 10인 위원회 이 숫자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이제 집행에 돈이 필요하다, 돈이 든다 이런 이제 법안의 경우는 의원이나 위원회, 즉 국회 측에서 제출할 때는 비용 추계서를 함께 마련해야 됩니다. 추계서는 추정적 계산서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추정적 계산서.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인가를 법안을 제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감을 갖고 있는 것을 제출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 측에서 마련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까지 요구해요. 비용 추계서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재원 조달에 관한 구체적 자료까지, 더 구체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집행 과정에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전문적 자료를 추구할 수 있다.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왜 돈이 드는 집행에 돈이 드는 이제 법률안 제출에 대해서 이런 비용과 관련된 자료 조치를 요구할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과 법률이 그 별개의 규범으로 운영되는 나라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예산 법률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 예산 법률이라고 하죠. 법률로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법률 형식으로 만들지 않고 예산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가진 별개의 법규범으로 만들거든요. 그게 우리 헌법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법규범과 법률이라는 법규범이 서로 별개의 법규범으로서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란 법규범과 법률이란 법규범에 서로 이제 내용상 차이가 있을 때 서로 이제 매치시키기 위해서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 제도는 이런 특별한 제도가 강구되지 않으면은 단순한 뭐 국법과 신법 간의 관계, 신법 우선의 원칙, 뭐 신법을 통해서 개정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이 그 불일치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사전적인 차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 비법률주의 하에서 우리는 비법률주의입니다. 예산 비법률주의 하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를 사전에 예방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제도. 사전 예방책. 자, 모두가 법률로 규율되는 나라는 예산에 담긴 내용과 그와 관련된 이제 법률에 담긴 그 내용이 집행 비용 면에서 이제 차이가 나더라도 신국법 간의 관계, 즉 신법 우선의 원칙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도 쉽게 맞춰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법률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서 서로 상호 구속 내지는 상호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불일치를 사전에 미연에 좀 미리 막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그 비용에 관련된 자료들을 미리 제출하게 해요. 자, 다음 이제 심사 단계로 넘어가시면 다시 세로 제목 상임위나 특위의 심사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 본회의로 가서 표결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제 배운 어떤 심사 구도가 하나 나옵니다. 위원회 심의 중심주의와 본회의 의결 중심주의가 보입니까? 보이죠? 선 단계는 다 위원회가 심사하고 본회의에서는 이제 표결, 의결만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성립되어 있죠. 그다음 위원회 이제 심의 단계를 보시면 상임위나 특위가 심사하는 게 이제 제일 먼저죠. 원칙적으로 이제 상임위원회가 분과별 심사를 하는데 뭐 여러 분과에 걸쳐 있다든가 혹은 특정 분과를 설정하기가 애매하다든가 이런 건들은 특위를 따로 구성해서 특위로서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걸 거치고 나면은 이제 오탈자 심사나 이래 체계 형성을 위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가가지고 심사하게 되죠. 뭐 여러분 이제 뭐 나중에 변호사 자격 따시고 만약 국회의원이 되시면 주로 이런 데 많이 가죠, 그죠? 법제사법위원회.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상임위나 특위심사 요 과정이 또 세부목차가 다양한데요. 별거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순절차들입니다. 자, 보세요. 최초로 이제 어떤 안건이 국회로 들어왔다면 의사 일정을 잡아야겠죠. 정식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의사를 상정해야 됩니다. 즉 의사 일정을 잡는다는 뜻이고요. 그 제목 밑에 괄호에서 써봅니다. 안건 설명이라고 써놓으세요. 의사 상정 과정에서 안건 설명이 최초로 이루어집니다. 제안 취지 설명. 그래서 이 법은 대강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이런 대강을 안건 설정 과정에서 상정 과정에서 제시하게 돼 있어요. 법상. 자, 그리고 일단 넘깁니다. 그 밑에 입법 예고로 가죠.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법안이 이제 들어왔음을 빨리 알려야 돼요. 주권자에게. 자, 그래서 입법 예고. 예전에는 이게 임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필요적입니다. 줄그세요. 필요적.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는 있어요. 아주 긴급한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긴급 입법 이런 경우는 이제 절차가 사전 절차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예외도 두지만은 원칙적으로는 필요적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대체 토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대체 토론이라는 것은 저 밑에 나오는 찬반 토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찬반 토론은 이제 말 그대로 안에 대한 이제 당부 토론인데 대체 토론은 대강의 브리핑입니다. 그래서 대강의 토론, 개요 토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대체 토론이라고 하는데 자, 요것도 필요적이죠. 밑줄, 필요적.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이유는 그 밑에 나오는 절차 때문입니다. 이 대체 토론을 거치고 나서 이제 소위원회로 보내는데요. 소위원회는 위원회 안에 있는 이제 더 이제 분과별 세부위원회죠. 또 더 세밀하게 심사하는 위원회인데 어쨌든 원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어때요? 기능이 다릅니다. 다른 독립한 위원회예요, 그죠? 원위원회와 소위원회는 기능이 독립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이제 회부하면서 원위원회 구성원들이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법안을. 이거는 도의에 맞지 않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일인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인데, 여러분이 남한테 이렇게 좀, 한 봐봐라 하면서 맡기는데, 내가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넘긴다. 이거는 도의에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제 기본서를 쓰면서 연구원들한테 니가 다 써봐라.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위원회 위원들이 대체 토론을 통해서 대강의 의미는 파악하라는 거예요. 아웃라인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소위원회로 비로소 넘길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필요적입니다. 의원들이 그 의사상정 과정에서 제안 취지 설명하고 할 때 대부분 좁니다. 앉아가지고 질질 졸고, 농담 따먹게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좀 전에 뭐라 그랬지? 뭐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니네끼리라도 조금이라도 조각 난 거 퍼즐처럼 맞춰서라도 대강은 파악한 다음에 넘겨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소위원회에서는 이제 축조심사를 하는데요. 생략 불가입니다. 죽으세요. 생략 불가. 이유는 이제 뺐습니다. 예, 소위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소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축조심사를 위해서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축조심사가 뭔지 아시면 되겠는데요. 조출축자에 조문할 때 조자입니다. 조항조자예요. 조출축, 조항조. 무슨 말인가요? 조문이 뭐 1항, 2항, 3항, 또 1항에는 1호, 2호, 3호, 또 1호에는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막 설정될 수 있죠. 예, 이 조항의 내용들을 하나씩 낭독하면서 당부를 판단하는 엄밀심사예요. 정밀심사. 그래서 조문을 하나씩 낭독하면서 의결해 나가는 정밀심사 방식. 쓰고 싶으면 과감하게 쓰세요. 여백이 있잖아요. 그죠? 조문을 하나씩 낭독하며 의결해 나가는 정밀심사 방식이다. 자, 1조 1항 1호 읽겠습니다 하면서 쭉 읽어요. 장이. 읽은 다음에 자, 토론하세요. 그럼 끝나면은 자, 1조 1항 2호 읽겠습니다. 쭉 읽고 토론하세요. 이게요. 이게 이제 그 축조심사. 조문을 하나씩 쫓아가면서 심사한다 이런 뜻이고요. 요걸 위해서 소위원회 만들었으니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바로 밑에 보니까 또 축조심사가 나오네요. 자, 축조심사 그 제목 위에다가 괄호해서 원위원회의라는 말을 좀 추가해 주세요. 이제 소위원회 축조심사 끝나면 원위원회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때 원위원회가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축조심사를. 일반적으로는 2번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절차 중복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보세요. 생략이 그래서 가능하죠.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했다면 또 할 필요 없다.
예, 그러나 괄호안이 중요합니다. 죽으세요. 재정범주란 전부 개정범주라는 생략 불가. 이때는 2번의 축조심사를 해야 됩니다. 빼죠. 없던 걸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완전 대폭 뜯어 고치거나 이렇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의 요청이 있죠. 판단의 신중성 요청. 신중 판단의 요청이 강화되는 법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뭐 전면 개정판을 낸다든가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조심사를 2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외에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소위원회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거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찬반 토론 들어가서 표결하면 돼요. 찬반 토론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제 개념상 필요적일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표결 단계에서 보시면 보류함 제도와 위원회 해임 제도 나오는데 오른쪽 여백에 우리말로 씁니다. 자, 보류함 제도는 그 영어 피전호를 그냥 단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보류함 혹은 분류함, 폐기함 이런 이제 표현이 의미가 이제 나온 것인데 자, 이겁니다. 위원회 부결 제도를 얘기합니다. 위원회는 법안을 전면 부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예산 결산 가면 정반대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전면 부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법률은 우리나라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있을 수 있어요. 맞나요? 사회 각 영역을 법률로 다 규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뭐 한 개 정도 법률이 성립이 못 된다고 해서 국가 운영이 작동이 멈추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전면 부결도 가능합니다. 법률은. 그러나 예산은요. 한 해 동안에 국가의 살림 비용, 운영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전면 부결시켜버리면 국가 작동이 바로 멈춰서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이 보류함 제도, 즉 위원회 부결 제도가 없어요. 부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위원회 해임 제도라는 것도 그 영어를 단순히 이렇게 번역한 결과인데 위원회 위원들을 막 잘라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위원회 부결 배척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결제도, 배척제도 이렇게 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원회가 부결을 시켰더라도 본회의에서 정족수를 갖춰서 본회의로 올려라 라고 하면 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정족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위원회 해임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 보류함 제도와 위원회 해임 제도는 그 유관된 제도예요. 붙어 다니는 조항이에요. 예, 붙어 다니는 이제 그 제도이기 때문에 요게 통으로 있거나 통으로 없거나 이렇게 됩니다. 예산에서는 특히 통으로 이 제도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합니다. 자, 그래 이게 끝나면 이제 법사위로 가서 체계 형성, 체계 자구 심사하는데요. 둘째 줄, 위원회에서 가결한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하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체계 형성, 형식 심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고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오탈자 정도나 정비하고 이래야 돼요. 다음, 그러면 이제 본회의로 가는 거죠. 본회의 가서 표결하는데 둘째 줄 보세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장 또는 제안자의 설명을 거쳐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 그다음 표결함으로써 확정한다. 자, 보십시오. 자, 위원장 또는 제안자의 설명. 안건 설명이 한 번 더 이루어지죠. 위원회로 갔을 때 상임위원회 그 맨 처음에 의사상정 과정에서 안건 설명하죠. 그러나 그 안건 설명은 위원회 내부에서의 안건 설명이고 본회의 구성원 전체에 대한 안건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로 오게 되면은 본회의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안건 설명이 한 번 더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이때 안건 설명권자가 이원화됩니다. 위원장이 하거나 최초 제안자가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위원회를 거친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합니다. 예, 위에 그 순 절차대로 위원회를 거치고 오면 위원회 위원장이 제대로 잘 알고 있죠. 법안의 의미를. 그래서 위원장이 안건 설명해요. 그러나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안건들도 있습니다. 법률안도 있어요. 어떤 거요? 써볼까요? 제안자의 설명할 때 그 제안자 근처에다가 써보세요. 본회의 직권상정 법안들 이런 것들이죠. 본회의 직권상정 법안. 이런 경우들은 이제 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나중에는 뭐 지나가서 대표적으로 한번 봅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직접 들어가서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때요? 위원회 위원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장이 아니라 제안자가 설명을 한다. 결국은 그 법안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그러면 이제 질의 토론 걸쳐서 이제 표결하는데 이제 괄호안이 엄청 중요해요. 사법시험에서 오선지로까지 나왔고, 자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질의 토론 절차 생략 가능하다. 다시 포인트는 앞쪽입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 죽으세요. 위원회 심사 거치지 않은 안건은 생략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서의 심사가 최초가 되니까
생략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위원회 심사를 거쳤다는 말은 뭐예요?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전문성 있게 충분히 다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전문성도 떨어지는 그 구성원 전반이 299인이 또 정밀하게 다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절차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때 질의 토론을 생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질의 토론 밑에 줄 것이고 그리고 모두 생략 가능이라고 써놓으세요. 질의와 토론 모두도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오선지는 자,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 중 하나를 생략할 수는 있으나 질의와 토론 모두를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사법시험 오선지가 나온 바 있어요. 아까 우리 이 제도의 취지가 뭐라고 했죠? 이미 충분히 한 거 또 할 필요 뭐 있느냐? 절차의 반복 방지, 그죠? 절차 비용 감소 이런 의미의 제도니까 질의와 토론도 모두 위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다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다음 이송. 이제 집행을 위해서 이제 이송을 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한 경우에는 공포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쪽 이제 뉘앙스를 보면은 법률안의 확정 시기가 경우수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총 3가지 경우수입니다. 칠판 보세요. 자, 기준점은 그 대통령이 뭐 15일 이내에 15일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 외워야 되고요.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시한입니다. 예, 이걸 기준으로 해서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는 시기의 경우수가 3가지 나와요. 외워야 됩니다. 주요한 출제 대상입니다. 이제 읽어보죠. 자. 법률은 공포가 대외적 효력 발생 요건이거든요. 예, 법률은 국민을 구속하는 이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려졌을 때 비로소 대국민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 하에서 공포가 효력 요건이에요. 이것도 또 나중에 또 예산하고 또 다릅니다. 자, 일단 대통령이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를 한 경우에는 공포시에 확정됩니다. 자, 공포시 밑줄. 그리고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죠. 15일 내에. 자,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국회로 돌아가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의결됐을 때 확정됩니다. 재의결 시. 공포나 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때는 15일 도가시에 확정됩니다. 15일 경과시 밑줄. 와닿죠? 그냥.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경우수를 가지고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미적미적 미루고 있다. 그러면 또 통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대통령이 위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예외적 법률 공포권이 인정됩니다. 국회의장의 예외적 법률 공포권 밑줄. 오선지 하나 드려보세요. 위에 거하고 합쳐가지고 오선지입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맞나요? 틀렸어요. 공포권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도 결국은 대통령이 공포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공포권 행사를 미적미적 미루면 최후적으로 국회의장이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재의결로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국회의장이 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자, 다시 심사 단계로 올라가시면 심사의 이제 맨 첫 단계 내용 보시면은 법률안 계류 기간이 나오죠. 나오나요? 내용에 법률안 계류 기간. 그리고 뭐 15일, 20일 나눠지는데 그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법률안 계류 기간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 단계로 가니까 또 계류 기간 또 나오죠. 국회 본회의 의결 단계 가니까 또 나오죠. 조금씩 이제 기간이 짧아지는데 계류 기간이 각 심의 단계마다 각 절차 단계마다 초입에 다 붙어 있죠. 예, 이게 뭔가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법상 명칭으로는 이제 법률안 상정 시기라고 하는데요. 졸속입법 방지책이에요.
급히 먹는 음식이 체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급히 먹는 음식이 체한다. 그래서 법안이 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확 손을 덥석 입에 물다 보면은 체하기 십상이다. 즉 졸속이법 나오기 십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두고 보라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아, 포크를 쓸까? 젓가락을 쓸까? 이런 걸 이제 면밀히 좀 이렇게 감을 잡은 다음에 비로소 다루어라, 취급하라. 그래야 졸속이법이 방지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졸속이법 방지 차원에서 각 단계마다 바로 덤비지 못하고 좀 이게 두고 봐야 되는 기간들을 두고 있어요. 구체적 그 일수는 안 외워도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절차가 구분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야, 그래도 어쨌든 이해는 되는데 이 도표를 그러면 전부 다 외워야 되는가? 머릿속에 뚱 띄울 수 있을 정도로 봐야 되는가? 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이해되셨으면 끝났어요. 각 절차 단계의 이제 의미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셨으면 충분해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745페이지. 자, 헌법 52조 보세요. 제출 단계입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제출권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이 국회의원 부분을 이제 국회법에서는 좀 더 국제화시켰죠. 개별 의원 10인 이상 혹은 위원회. 그다음 국회법 5조의 3 가면 이 조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0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안 제출 계획의 통지, 사전 통지라고 하는데 쓰세요. 제목 근처에. 전격 제출을 통한 졸속이법 방지책. 전격 제출을 통한 졸속이법 방지. 전격 제출. 그러니까 정부가 이 법안을 관철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회가 이제 면밀하게 심사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냥 계속 숨기는 거죠. 감춰놓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쩔 수 없이 국회가 지금 제출하면 국회가 뭐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이나 뭐 성화나 사회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간 다음에 전격 제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정치적으로 그냥 넘겨주는, 통과시켜주는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졸속이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국회에게 통지를 해놓으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1월 31일까지 연초. 자, 이 오선지로도 출제되고 있는데요. 위에 씁니다. 개정 전 내용을 쓰세요. 개정 전 3월 30일까지였어요. 개정 전 3월 31일까지. 근데 좀 더 이제 앞당기자.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오선지 지금 엄청나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51조 가시면요. 2항.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위원회에서 제출할 때, 법안을 제출할 때는 위원장이 제출자가 됩니다. 위원장.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최초 제안자가 제출자가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최초 제안한 국회의원 아닙니다. 위원장입니다. 위원회 제출 시는 위원장이 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자, 법 59조 밑으로 가볼까요? 59조. 의안의 상정 시기 나오죠. 이게 법률안 계류 기간입니다. 법률안 계류 기간.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법률안을 위주로만 규율되다가 좀 확대했어요. 그래서 일반 의안까지 확대시켰어요. 개정으로. 그래서 1호 보시면은 뭐 기간 나오죠. 그 다음에 4호 가시면 법률안 외에 일반 의안도 이제 상정 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외우지 말고요. 의미는 파악하면 돼요. 어떤 의미? 졸속이법 방지 대책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심사기간 한번 보세요. 85조. 자, 요것도 법이 얼마 전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의장은 다음 각 회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한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2항으로 가보세요.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 직권 상정이 가능한 경우 수입니다. 이게 옛날에 이 조항이 악용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지금 법을 개정시켰어요. 옛날에는 그 1항에 각호 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장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틀 내에 심의해 주세요. 이러면서 탁 주는 거예요. 이틀 내에 법안을 어떻게 심의를 마쳐요. 그죠? 법사위 심의까지. 그러니까 이틀 줘놓고 이유 없이 못하고 있네? 이러면서 뺏어와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는 이런 옛날에 한나라당의 출신의 의장이 이런 걸 악행을 엄청 많이 포함했어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는 1항에 각호가 들어왔어요.
3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호 정도만 잘 보세요. 천재지변. 뭐 이 정도 비상시국 이 정도 아니면은 함부로 심사기간 지정 못하게 해요, 의자는. 자, 그래서 그 조문 근처에다 씁니다. 85조 근처에 여백에다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라고 써요.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자, 그리고 85조의 2 밑에 나오는데 안에 내용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조문의 취지만 아시면 되는데 안건의 신속 처리라고 하는데 이거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죠. 패스트 트랙. 안건 신속 처리, 신속 처리제. 미국형 제도 얼마 전에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 내지는 몸싸움 방지법이란 주의에서 도입된 내용입니다. 요거하고 또 필리버스터 제도 또 도입돼 있고 뭐 한데 시험 대상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상식적으로 그 필리버스터는 다음 페이지 하시면 106조의 2 거기 나옵니다. 무제한 토론의 실시, 무제한 토론제. 요거 이제 합법적 의사방해라고 하거든요. 자, 집어볼까요? 얼마 전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 뭐 또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개정법의 이제 명칭을 뭐 국회 선진화를 위한 개정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데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몸싸움 방지법이에요. 의원들이 하도 몸싸움을 많이 하니까 그걸 방지하는 조치들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미국형 제도 2개를 크게 이제 도입했죠. 그래서 그 안건 신속 처리제. 자, 이걸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영어가 정확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패스트가 보이죠, 그죠? 빠르다. 예, 그 정도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제한 토론제. 자, 이거는 이제 L이 또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R이 들어가는지 마는지가 뭐 그래요. 영어라는 게, 그죠? 영어를 제가 철저하게 아니어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스마트폰 열어보시면 됩니다. 열어보시면 이제 다 나와요. 어쨌든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괜히 했네요. 다음엔 안 할랍니다. 자, 무제한 토론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토론하자면서 자기가 막 연설하면서 의사 통과를 이제 합법적으로 저지시키는 이런 이제 제도, 미국형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이런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자. 그래서 아주 핵심 법안으로서 반드시 처리될 것들은 빨리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빨리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정족수 규정돼 있고요. 그 어떤 것들은 이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의사 통과, 절차 통과를 좀 막아내는 합법적인 이제 장치도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돌아와 있어요. 제도 의미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747페이지에 그 중간점 조문 87조 보세요.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뭐죠? 보류함 제도. 보류함 제도. 위원회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안이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한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위원회 부결 배척 제도. 즉 위원회 해임 제도가 단수로 붙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법 시험에서 이제 오선지로 나온 바가 있는데 그 30인을 20인으로 바꿔가지고 묻는 문제가 나온 바 있는데 변시 출제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그 95조 내려갔어요. 밑에 95조에 수정동의 정족수 있죠.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일반 의안은 30인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50인 이상. 예산은 막 돈을 맞추고 이런데 이해 충돌 요소가 많기 때문에 첨예한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쉽지 않게 해놨어요. 일반 법률안 제출은 개별 의원들이 몇 명이 모여야 되죠? 10명. 10명. 그런데 그 제출된 법안을 사후에 이제 수정하려 치면은 일반적으로는 30명. 그런데 예산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것은 50명. 이렇게 10, 30, 50 이렇게 발전적으로 좀 이렇게 세트를 묶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113조. 표결이 끝났을 때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의장석에서만 선포할 수 있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선포 못합니다. 자, 근처에 씁니다. 날치기 통과 방지책. 국회의원이 화장실에 숨어서 지네 집에 짱 박혀서 통과하면 안 되겠죠.
때문에 의장석에 반드시 와서 하라고 하니까 의장석을 점거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점거하는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날치기 통과 방지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싸움 방지법에서 하나 더 유관된 내용이 뭐냐면 질서문란행위 규제. 그것도 쓸까요? 질서문란행위 규제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장석을 점거한다거나 이러면은 질서문란 행위로 해가지고 다 이제 규제하는 그런 법들이 징계 사안으로 삼는 법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148조에 의해서 이제 점거하지 말라고 다 나와 있죠. 다른 의원들 출입 이제 출입 같은 거 방해하지 말라고 그 밑에 조문 있죠. 조문 좀 빨리 보시고 이에 대해서 이에 이제 위반한 행위들은 나중에 이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다음. 판례 보죠. 국회 의결 없는 토론 절차의 생략. 청구인이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 그 토론을 신청하면서요. 보통은 이제 국회의장이 한 말인데요. 보통은 관행상 신청별로 서면을 마련해서 신청하는 게 관례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의장이 이 사안에서. 그래서 두 가지 신청을 하려고 치면은 서면을 두 개 따로따로 마련해서 제출하는 게 관행이다. 근데 지금 요 이제 국회의원은 해당 국회 청구인은 한 장에다가 복수 신청을 한 거예요. 한 장에 여러 신청 내용을 같이 적었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장이 하나의 신청으로만 이해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의 어떤 신청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는 문제 삼은 건데요. 첫 줄, 청구인은 비록 한 장의 이 사건 신청서에 의해서 이 사건 법률안 즉 복수의 토론 신청을 한꺼번에 했으나 국회법 등의 반대 토론 신청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반대 토론 신청 방식에 관한 국회 내 확립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회의장이 주장했던 그런 관행은 없다라고 우리 헌재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별개 서면으로 마련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예. 그래서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서의 기재에 따르면 반대 토론이 신청된 각 안건 및 핵심 내용이 특정될 수 있었다. 즉 복수의 신청이 복수로서 특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로서 취급했어야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서면에 의한 반대 토론 신청은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적법하게 복수로 통지되었다. 내려가시면 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반대 토론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법안들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한 바 청구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만 하시면 돼요. 한 장에다가 복수의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그 구분할 수 있게 특정은 해야겠죠. 자, 그다음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경우에 국회의장이 적법한 수정안으로 보고 의안을 처리한 것이 국회법에 위반되는가? 지금 요 관련 판례들은 사례 예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그 사법시험 사례들이 있는데요. 자, 최초의 안건은요,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수정안이라고 다시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방위사업청 신설을 또 내용으로 담았어요. 일단 복수차관제 도입의 내용과 방위사업청 신설의 내용이 서로 상치되는 것인가부터 판단해 보세요. 상치되는가?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별개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치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일단 확인하신 다음에 내려갑니다. 자, 이걸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수정안으로 보고 이제 처리했는데 반대 의견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 이걸 반대했죠.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래서 이거는 별개 수정안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의안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정안으로 봐서 원안과 포섭시켜서 일괄 처리한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문제를 삼았는데 우리 헌재는 국회의장의 손을 듭니다.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 규정이 없다. 수정안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석으로서 마감해야 되는데, 자, 아래줄 줄된 데 가세요. 어떠한 의안으로 인해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7번 보세요. 우리 헌재는 수정안의 개념 설정을 엄격하게 할 수도 있고 좀 폭넓게도 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자, 엄격해서 폭넓은 해석. 엄격 해석에 따른 수정안의 의미는요,
예, 원안과의 동일성 유지입니다. 원안과의 동일성 유지. 자, 이게 중요해요. 동일성. 기본적 동일성. 자, 근데 지금 우리 사건기호 보면 복수 차관 제도의 도입과 그 다음에 방위 사업청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동일성을 갖고 있나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좁게 보면은 수정 안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좀 넓게도 볼 수 있다. 넓게도 볼 수 있는 여지를 일단 이제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넓게 본다면 수정 안의 개념을 어떻게 넓게 볼 수 있는지. 원안의 취지 상실 여부. 여기도 여부라고 쓰죠. 네. 그래서 수정안에 따라서 수정안으로 제출된 내용에 따라서 원안의 취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속 의안의 제출에 따라서 원안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돼 버린다면 이거는 수정이 아니다. 수정은 몰각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안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는다면 이건 넓게 봐서 수정이라 볼 수도 있다. 예, 이게 이제 폭넓은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건기호 대비해 보시면요.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을 새로 하나 만들겠다라는 게 복수차관 제도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고라는 원안의 취지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 신설의 내용이 복수차관제 도입의 원안의 취지를 상실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은 넓게 보면은 수정안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좁게 보면은 수정안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네요. 이 사안은 그죠? 그러면 우리 현재는 이제 어떤 결론인가? 이 폭넓은 해석의 가능성을 국회의 자율권 존중이란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논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국회의 자율권 존중. 독립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바 너무 엄격하게 접근하면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수정안의 개념도 넓게 봐야 된다. 그래서 폭넓은 해석이 가능한 바 수정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판례. 자, 신문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개요 보지 마시고요. 예, 사건개요는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거에서는. 자, 오른쪽 가세요. 자, 줄로 바로 들어가시는데요. 취지 설명 방식에 안건 설명이죠. 안건 설명, 제안 취지 설명. 자,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제안자가 발언석에서 구두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자, 컴퓨터 단말기 다운표 하세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을 표방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쓰지도 못하는 단말기를 많이 갖고 있죠. 맞나요? 예, 쓰지도 못하다 보니까 제석 버튼을 여러 번 누르기도 하고, 예, 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눌러대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예.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거나 뭐 따로 서면으로 하거나 혹은 단말기에 영상 모니터에 탁 띄우는 방식 이런 걸로 다 가능하다. 자, 그다음 또 줄인데 제안 취지 설명에 관한 국회법 93조를 위배하여서 청구인들의 심의 표현권을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한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2번으로 가서 줄된 데 가보세요. 이제 법리 확인하는 좋은 판례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법률 제정 절차. 첫 줄부터 한번 보죠. 우리 국회법 93조 단서 후단은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거 우리 좀 전에 배웠죠? 어떻게 해요? 반대로 배웠죠.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 모두까지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그 반대 해석입니다. 그 반대 해석상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이제 절대 생략하면 안 되죠. 일부라도 생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거친 것만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사안의 법안은 본회의 직권상정 법안이다라는 게 이제 나올 겁니다. 아래 줄인데 지금 해당 수정안의 경우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본회의 직권상정 법안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의나 토론 절차를 절대 생략하면 안 되죠. 자, 근데 여기에 우리 헌재가 예외적 해석론을 이제 제시할 겁니다. 내려가시면 줄인데 의장인 피청구인은 의원들이 질의 및 토론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예외적 해석론을 밝힙니다. 이거는 헌법, 국회법 어디도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 도표내에서 봤던 내용은 그 위에까지 지금 제시한 내용까지만 봤고요. 지금 요 줄 부분은 법에 없어요. 근데 헌재가 이제 해석론으로서 예외를 설정하는데 오른쪽 예외가 있습니다.
국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에 없는 예외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요. 그 이제 예외의 취지가 뭡니까?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신청의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아무도 그걸 이용하지 않았다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겨버려도 괜찮다. 질의토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신청을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상의 예외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례풀이에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내려가서 줄된데 이 사건을 이제 대조하는 검토입니다. 이러한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행 상황 근처에 써보죠. 이 사건이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통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날치기 통과 과정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러한 진행 상황 그게 앞에 이제 제시되는데요. 보지 말고 날치기 통과 과정. 자,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기회 제공이 있는 상황입니까? 예정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읽습니다. 이러한 날치기 통과 상황에 비춰보면 청구인들을 비롯한 의원들이 피청구인의 표결 선포 이전에 질의나 토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데 이런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어떤 신청의 기회 부여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절차를 넘긴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맨 마지막 국회법 93조 단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예외 법칙을 제시한 것과 이 사안이 날치기 통과 사안이 그 예외 법칙에 적용이 없는 사안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 본문에 줄된 거 나중에 그냥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법률 확정 시기 세 가지 경우수 그거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예시 판례로 갑니다.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사건 개요는 읽지 않습니다. 자, 내려가서 줄된 대로 가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안을 본회의 단계에서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왜? 국회 측에서 정리 안 한 채로 정부로 넘겨버리면 어때요? 정부는 절대 손 못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막 악귀가 맞지 않는, 체계가 맞지 않는 이런 법들이 국민에게 그대로 공포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 법을 통해서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치주의의 법적 안정성, 즉 예측 가능성이 확보한 측면에서 국회 단계에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체계 형성. 자, 그래서 법사위를 거치는 것이 일반이지만 법사위를 못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대표적으로? 본회의 직권상정 법안 이런 것들은 법사위 안 거치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니까 이런 본회의 단계에서 체계 형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서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입법제자 등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르면 법률안의 정리를 위임하는 것은 작구 숫자의 수정 또는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의 정비 등 단순 사항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시면 그 밑에 줄된 데 보세요. 본회의에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여기 따옴표하세요. 본회의에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법상 본회의 위임 의결에 따른 의안 정리권이 있습니다. 본회의 위임에 따른 의장의 정리권이 법상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법상 본회의 위임 의결이 있으면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의장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근데 위임 의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예외적 해석론이 들어갑니다. 읽어봅니다. 본회의 위임 의결이 없는 경우라도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작구 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즉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즉 체계 정비 선에서 이 말이죠. 형식적 체계 정비 선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외적 해석론이죠. 법에 없는 해석론. 자, 논거는요. 왼쪽에 쓰시는데 아까 이거 똑같아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외적 해석론.
국회가 당파 간에 막 싸움이 일어가지고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정부로 이송을 못 한다든가 혹은 정리도 안 된 걸 정부로 이제 이송해야 된다든가 이러면은 다 국민에게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회의 진행의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예, 이런 이제 예외를 다 설정합니다. 그래서 판례마다 예외가 제시됐으니까 그거 다 이제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 가서 이제 효력 발생, 예,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이고 예, 효력 발생 이제 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침입적 법률의 경우는 세제출 3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하도록 합니다. 자, 효력 발생 법률의 효력 발생 요건은 공포라는 대통령의 행위입니다. 공포 행위.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는 공포 후 20일 경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침입적 법률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줄수록 유리하죠. 30일 경과. 자, 그다음 입법 절차의 하자 양거로 한번 나오는데 요거는 앞에 별표 쳐놓으시고 나중에 확인사항인데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례형, 선택형, 기록형,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핵심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신 지금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왜? 뒤에 가면서 재판론 할 때 따로따로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지금 해봤자 여러분들이 고민만 해요. 네, 넘기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2번 재정에 관한 권한. 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죠.